3일 전입니다. 4월 22일에 좀 충격적인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가 나왔는데 제목이 한국 어, 경제적 그 기적은 끝났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한국,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인구 감소,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 노동 인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는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혁신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주제가 바이오와 AI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기술부터 해서 이제 조금 전에 회사까지 이렇게 하러 왔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매크로적인 입장에서 그럼 혁신 생태계가 어떻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바이오와 AI와 관련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하는지 또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에 이제 50개 주가 있습니다. 3개 주,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시작한 게 97년도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 3개 주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3개가 차지하는 비중, 미국에서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50개 주에서 3개인데 여기 뭐 사람도 많이 살고 하니까 한 50% 정도 되나? 아니면 한 60% 되나? 80%입니다. 80%의 투자가 이 3개 주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뭐 바이오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 투자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어떤 생태계, 이코시스템의 어떤 특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한 것은 2015년, 지금부터 한 9년 전이네요. 9년 전에 일본 정부인데 이름이 아마 뭐 고등연구원 같이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고등연구원에서 스탠포드 대학에 용역을 줬어요. 스탠포드 교수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과연 실리콘밸리에, 이 캘리포니아로 대변되는 실리콘밸리의 핵심적 에코시스템의 요소들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하라고 용역을 줬고, 거기에 대한 논문이 2015년에 스탠포드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6가지인데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코시스템. 근데 이게 2가지 균형을 이루는, 하나는 큰 회사와 스타트업들이 공생하는 이런 시스템이 하나의 특징이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말씀하셨는데요. 오픈 이노베이션과 회사의 어떤 트레이드 시크릿, 이런 부분들이 같이 또 병행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났었고요. 세 번째는 뭐 제가 있는,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일하고 있는 이제 벤처 캐피탈, 이런 가버넌스라든지 캐피탈이 이제 중요하다. 네 번째는 이코시스템 보니까 이제 어떤 탑 유니버시티, 스탠포드와 버클리로 대변되는 굉장히 좋은 대학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인력들이 있었다. 5번째는 미국에서도 이제 어떤 거버먼트,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측면들이 있었다는 그런 어떤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결론은 약간 그런 겁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뭐 보스턴 생태계를 뭐 한국에다가 심자, 이런 정부 차원의 논의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이제 일본 정부에서 결론은 이것을 일본으로 가져와서 똑같이 하긴 힘들다, 이게 결론이고, 오히려 이런 이코시스템에 일본 회사들을 많이 보내고 창업자들 그쪽에서 창업을 하게 하자는 게 이제 약간 결론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한 20분 정도 할 때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 3가지를 이제 분류를 해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3개로 다시 분류를 해본 겁니다. 첫 번째는 인력으로 대비되는 이제 탤런트입니다. 말씀드린 그 휴먼 리소스와 아주 좋은 대학들이 있었다는 것이 미국에 있는 그런 혁신 생태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캐피탈. 아까 이제 대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캐피탈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전략적인 부분,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거버먼트에 이 세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뭐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게 회사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경영하시고 아니면 사업 계획을 하실 때 탤런트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을 진행할 수 있는 캐피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혁신 생태계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이제 바이오텍으로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좀 전에 전체를 다 봤고요. 바이오텍의 리지널 허브라고 여겨지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가 있고요. 당연히 매사추세츠 쪽이 있고, 뭐 뉴욕이 있고, 요즘에 또 뜨는 뭐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아니면 워싱턴 DC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바이오텍 허브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탤런트와 캐피탈과 스트래티지 세 가지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그럼 보스턴이 매사추세츠가 요즘에 이제 보스턴 생태계가 뜬다 그러고 정부에서도 보스턴 한국 프로젝트도 하고 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냐? 탤런트를 먼저 보시면요. 당연히 여기는 하버드와 MIT로 대표되는 그런 탑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 연구소, 그 다음에 바이오텍 스타트업들이 1000개가 넘게 있어요. 그리고 보스턴과 케임브리지의 인구가 한 80만 정도 됩니다. 근데 10만 명 이상이 R&D 인력이에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탤런트가 참 충분하구나. 캐피탈적인 측면에 봐도 제가 운영하는 펀드도 보스턴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빅파마, 다케다나 파이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빅파마들이 있습니다. 엑시트도 많이 했고 전략적인 부분은 뭐 모더나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혁신의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스턴이 조금 전에 공식에 대입해 보니까 이게 혁신 생태계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만약에 이제 아까 뜨는 생태계, 저희 펀드가 있는 지역은 이제 워싱턴 DC인데요. 워싱턴 DC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탤런트 부분에서는 좋은 대학들이 있는가? 거기 이제 존스 홉킨스라든지 의대가 굉장히 유명하죠. 조지타운이라든지 이런 의대들을 기반으로 한 인력들이 있고요. 또 여기 NIH가 있습니다. NIH가 중요한 것은 연구 인력도 인력이지만 NIH 펀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NIH 펀딩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약이라든지 혁신적인 약물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전략 부분들 여기에 이제 FDA라든지 신약은 어떻게 규제 산업입니다.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FDA의 그런 흐름과 추세들을 저희가 연구를 해야지 이게 잘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혁신 생태계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이 그래프는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린 것은 아니고요. A16G라고 굉장히 유명한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에서 만든 3D로 표시가 됩니다. D가 3개 있죠. 디스커버리가 있고 디벨롭먼이 있고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3D로 표시되는 이제 바이오텍의 이코시스템을 한번 사이클로 그려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바이오텍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주셨는데 바이오텍 회사들이 주로 신약 개발을 하게 됩니다. 신약 개발하게 되고 이럴 때 뭐 CRO를 사용하게 되고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 보면 어떻게 보면 AI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나와 있고요. 이것이 된 후에는 임상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약이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기까지가 디벨롭먼이고요. 그 후에 이 약이 그럼 실질적으로 환자한테 적용이 되는 게 필요하겠죠. 약이 환자한테 되는 것들을 커버하는 것이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D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제가 대기업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업의 자체 R&D 수익률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이건 참 충격적인 겁니다. 대기업 하면은 빅파마 그럼 굉장한 회사고 잘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연구한 신약 후보 물질들에 대한 수익률이 거의 0.6%입니다. 2022년에. 당연히 그러니까 신약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뭐 베링거나 노보 놀딕스크는 내부에서 연구한 신약이 100% 75% 되는데 쭉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회사예요. 존슨앤존슨, 사노피, 다케다, 바이오젠 이런 회사들이 내부에서 2015년부터 21년까지 개발된 약이 하나도 없어요. SK 바이오팜이 대단한 회사입니다. 예,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혁신 생태계가 지금은 대기업, 빅파마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맨 밑에 있는 선이 탑 10 파마입니다. 위에 있는 게 탑 20 파마. 쭉 올라가고 있는 게 약이 하나나 두 개가 있는 바이오텍 회사들이에요. 이 추세는 올라가고 있고 빅파마들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보시죠. 거의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을 누가 하느냐? 하나나 두 개 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2010년 이가 잘 보이진 않는데 2010년 정도에 한 1000개 정도 약을 보유한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한 500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세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탤런트예요. 이제 보스턴에 이제 밥 랭어, 로버트 랭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랜트를 패턴을 1400개를 받았어요. 1400개. 140개도 힘들 것 같은데 1400개를 받고 심지어는 여기 이제 내용을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모더나 창업자이기도 하시고요. 바이오텍 관여한 게 뭐 40개라는데 지금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있는 자료를 제가 뽑았는데 애뉴얼 그랜트만 1000만 불이 넘고요. 랩에서. 그래서 관련된 라이센스가 한 400개 파마스티컬 회사에 이제 이전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이제 같은 벤처 캐피탈이 이분한테 가서 교수님, 저희가 펀드를 만드는데 교수님 랩에서 나오는 기술에 투자하는 묻지마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겠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분입니다. 여기 이제 고등학재단이 최종현 학술원이 아마 국내 이제 교수님들이나 연구진들과 간이 긴밀한 연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바이오텍의 혁신에 이런 기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제 존 도우라고 제가 처음에 벤처 캐피탈에 입문한 1990년대 벤처 캐피탈 하면 클라이너 펄킨스입니다. 지금은 약간 망가졌어요.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아마존, 그 다음에 뭐 구글 이런 회사에 투자한 회사입니다. 근데 처음에 뭘 투자했냐면요, 1976년에 10만 불을 제넨텍에 투자했어요. 근데 회수를 얼마 했어요? 47 빌리언. 10만 불을 투자해서 47 빌리언을 물론 이제 30년 후입니다. 47 빌리언을 회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캐피탈로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라 했죠. 두 번째 캐피탈로 넘어온 건데 혁신을 지속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그 내부 소송과 어떤 승계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얼마나 요즘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냐면은 이것은 이제 이뮤노 온콜로지 항암제인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이걸 테크 아틀라스라고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누가 만들었냐면은 제약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 RA 캐피탈이라는 벤처 캐피탈, 보스턴에 위치한 RA 캐피탈에서 만든 겁니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약이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임상이 어떤지를 정말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지만 이거를 빼곡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뮤노 온콜로지만 해놓은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이런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파킨슨 아니면 다른 CNS, 다른 뭐 이뮨 관련 질환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현재 신약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RA 캐피탈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가서 보시면 돼요. 또 캐피탈이 얼마나 진화하고 있냐면은 5AM이라는 아주 유명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요. 여기서 5AM이 새벽 5시인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459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회사는 회사가 되기 전에 약을 심지어는 이 회사 내에 웻 랩이 있어요. 실험실이 있어요. 실험실을 가지고 실험을 한 다음에
약이 괜찮으면은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기술이 좋아서 투자합니다. 이거를 넘어서 본인들이 신약을 개발해서 투자하게 되는 그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벤처 캐피탈들이고요. 이게 성공 사례 스타트업들인데 중요한 것은 설립된 연도와 투자된 연도가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회사를 벤처 캐피탈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1,000만 불을 투자해서 회수를 1.7 빌리언 한 170배 정도를 불과 한 4년 만에 회수를 한 거죠. 이게 뭐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망하는 것도 있고 훨씬 수익률이 낮은 것도 있지만 이런 류의 이제 투자를 컴퍼니 빌딩이라는 컨셉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추세입니다. AI는 뭐 워낙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를 갔어요. 갔더니 AI가 지금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보다 훨씬 코딩을 잘한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지금 사람을 어떻게 자를까가 회사들 다 고민이고 엔비디아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바이오를 공부해라. 디지털 바이올로지를 공부해라. 코딩을 공부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변하고 있고 뭐 이게 아마 토론의 주제일 수도 있는데 약이 AI로만 개발된 약이 있을 거예요. 이미 전에 연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 한 45% 그리고 한 35% 이상이 2년에서 5년 아니면 5년 정도에는 신약이 개발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간이죠? 지금은 전략 시간입니다. 임팩트 IRA가 신약 개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IRA가 미국에서 법안을 제정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약의 모달리티나 개발하는 방향이 굉장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훈 사장이 오노제약 말씀하셨는데 오노제약에서 알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벤처 캐피탈과 조인트로 이 200 밀리언 펀드를 만드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일본에 있는 신약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 펀드가 사실 그런 식의 이제 전략을 가지고 똑같아요. 전략은 한국에 있는 신약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컴퍼니 빌딩을 한 다음에 미국 벤처 캐피탈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 상으로는 검증이 되는 거죠. 재밌는 것이 그 헤드쿼터 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뭐 미국이 제일 크고 뭐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한국이 없어요. 여기 한국이 없는데 회사로 보면 신약 수로 보면은 한국이 세계 4위예요. 2,900개가 있습니다. 미국이 10,000개고 세계 4위. 그 얘기는 뭐냐면 한 회사가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늘 이제 제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한 가지 이제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길리아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87년에 설립이 됐고 92년에 나스닥 상장이 될 때 한 250 밀리언 그러니까 지금은 한 3천억 조금 넘는 밸류로 상장이 됐고 이때는 이 회사가 마켓캡이 한 1 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제 제약회사들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라이센스 아웃을 주로 했어요. 여기서 주로 라이센스 한 게 이제 타미플루를 로슈에다가 했습니다. 이때는 자체적인 임상 영양이 안 됐었습니다. 이 회사가. 근데 이 회사가 그 2단계 페이스 2라고 생각하는 빅파마로 돌아가는 단계 97년에서 2008년에 1 빌리언에서 50 빌리언이 돼요. 마켓캡이. 이때는 뭘 했냐면은 자체적으로 블록버스터를 만듭니다. 자체적으로 임상 3상하고 FDA 허가를 받아서 이때 HIV 드럭도 만들고 그러면서 50배가 뛰어요. 10년 사이에. 그 후에 글로벌 파마 2009년에서 13년에 100 빌리언을 찍습니다. 지금 한 80 빌리언 정도 되는데 100 빌리언 될 때 이때 뭘 했냐면은 M&A를 해요. M&A. 소발디라든지 이제 블록버스터 약들 회사들을 삽니다. 지금 한국의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페이스 1에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을 해야지 회사가 지탱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추세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SK 바이오팜이 보여주셨고 여러 케이스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이제 페이즈 2, 페이즈 3로 나가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오늘 주제이기도 한 이제 AI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피션시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워낙 언설턴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을 해야 되고 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로벌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신약 개발할 때 전 세계 지금 혁신 생태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 가지 말씀드렸죠. 탤런트와 캐피탈과 스트래티지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면서 여기에 맞는 전략을 계속해서 이제 맞추어가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AI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